제가 통일 선배로서 한 3가지 장면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하나의 모습인데요. 1990년도에 2+4 회담이 열립니다. 2+4. 2는 뭘까요? 동독하고 서독이겠죠? 그리고 4는 아까 맨 처음에는 독일을 관리했던 그런 나라들인데요. 사실 그 나라들도 발언권 교류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우리는 통일해도 되냐고. 다 안 된다고 행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이 만약에 통일된다면 무조건 네이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조건으로 준 거고, 소련 같은 경우는 고르바초프가 맨 처음에 거기 반대했었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은 이제 독일이 네이토 들어가면은 우리가 거기 그 통일에 동의할 필요는 없죠. 근데 당시 이제 소련의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서독이 많은 곡물하고 돈을 소련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뇌물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소련도 거기 동의하게 되고, 너희들이 동의하니까 그건 너희의 결정권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있었는데 둘 다도 맨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된 독일이 정말 평화로운 국가 될 거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통일을 위한 필요한 장면을 한번 꼽아볼게요. 네, 여기 왼쪽은 아까 보신 고르바초프 총리 계시고, 오른쪽에는 독일 서독 헬무트 콜 총리 보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두 사람은 그나마 잘 지냈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정상들이 어디 정상회담 나가면 막 멋있는 정장 입고 넥타이 입고 하는데, 여기는 좀 아니죠? 약간 학생처럼 나왔죠? 좀 캐주얼하게 만나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독일 말로 이런 니트를 슈트릭폴로바라고 불러요. 슈트릭폴로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니트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독일 말로 슈트릭폴로바 폴리티크. 네. 둘이 만나서 강 옆에 또 한 숲에서 계속 산책하면서 막 통일 얘기도 했지만, 둘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땐 서로 우리 정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예술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고르바초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독일이 네이토 회원국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은 콜 우정을 가지면서 설득시키고 고르바초프 결국은 거기 이제 동의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 보시면 좀 다른 한반도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최근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보 다리 만남이죠.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슈트릭폴로바 폴리티크 그 니트 정책 너무 많이 생각났었어요. 왜냐면은 옆에 막 경호원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두 정상만 만나서 사람 대 사람, 그렇죠? 인간 대 인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빠 아들 그런 느낌 전 개인적으로 좀 받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 눈빛 보면 진심이 통한다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제가 뭐 착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두 정상의 어떤 좋은 관계가 일단 종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의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변 국가들이 엄청 걱정했었어요. 독일이 동일하면 너무 많은 나라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 다시 1차 대전하면 2차 대전처럼. 그래서 콜 총리가 결국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A, B, C 무기의 포기. A는 뭘까요? Atomic, 그렇죠? 핵무기. B는 Biological. 그 다음에 C는 Chemical Weapons, 화학 무기.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고,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이었죠. 자, 다음 약속은 다른 나라의 국경선을 절대는 다시는 해치진 않겠다. 왜냐면 독일이 프랑스, 폴란드 계속 또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대 가해국 되지 않고 진짜 유럽 중심 하나의 평화 국가로서 우리 자리를 지키겠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군사력을 37만 명 이상 늘리지 않겠다. 네. 일본도 아시다시피 자기 방어만 할 수 있고 공식적인 군대는 아닌데, 독일은 좀 비슷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른 나라 다시 해치지 않게끔 일단 우리 군사력도 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37만 명으로만 배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필수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없었다면 사실 독일 통일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는 장면인데요.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로 가요.
폴란드를 방문하는데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정상에 온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 폴란드가 제일 많이 독일 사람들부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만 한 600만 명 학살시켰는데 그중에 폴란드 사람 200만 명 넘었대요. 네, 3분의 1 이상 다 폴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갑게 환영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윌리 브란트가 희생자들 좀 추모하는 그런 공원으로 가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은 막 크게 연설 같은 건 안 하시고 그냥 무릎 꿇고 맙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터뷰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냐는 질문을 받고 윌리 브란트가 절대 그거는 계획하지 않았고 그냥 감정에 그냥 이렇게 다림이 풀리고 자기는 정말 그 제스처가 제일 필수였고 제일 필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 브란트의 이런 모습이 결국 독일이라는 국가가 유럽 내에서 어느 정도 평화 국가로 인정받고 결국 통일도 이룰 수 있었던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990년 10월 3일 0시 결국 독일이 국가로 통일됩니다. 방금 보신 모습은 플라츠 데 리퍼블릭, 그러니까 공화국의 광장이라는 장소였는데요. 그러니까 베를린 앞에서 지금 그 통일된 독일의 국기를 달아놓고 종소리 올리면서 공식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리차드 폰 와이체카라는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얘기한 거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신과 인간들 앞에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유럽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통일되는 것이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가족 사진 몇 장 한번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우리 엄마이고요. 네, 저랑 팔자주름이 굉장히 닮으셨죠. 중간에 우리 할머니 계시고 왼쪽 이제 숙모 계시는데요. 우리 할머니의 사촌 동생이 동독에 있었어요, 계속.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야 이제 결국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는 노인들은 신기하게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자기 사촌은 계속 못 만나다가 결국 이제 89년 이후로 처음으로 만나셨다고 얘기했었고요. 우리 왼쪽 숙모 우리 삼촌의 부인이신데 그분도 원래 동독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서독 삼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또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도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의 사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파고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관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엄마가 근무했던 병원 제가 맨날 갔었는데 엄마가 친하게 지냈던 간호사들 중에 동독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화롭게 같이 일하고 있었죠. 네.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어렸죠. 95년도였어요. 199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베를린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브란덴부르크 문 보셨죠? 거기 앞에서 이제 막 파티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기둥도 만지고 베를린 여행 처음으로 해봤어요. 사촌 동생하고 누나랑 같이 갔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올해 베를린도 2번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베를린하고 그 당시 베를린 비교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달라요. 95년까지만 해도 베를린이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도로도 잘 안 돼 있었고 동독하고 서독은 너무나 큰 차이 났었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한 선을 그릴 수 있듯이 건물만 봐도 아 여기 동독이었구나 여기 서독이었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멜린에 대한 좋은 추억 별로 없었고 다시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 방송 촬영 덕분에 다시 방문하게 됐을 때는 와 이게 정말 세계인의 도시 됐구나라는 생각 많이 됐어요. 요즘 뭐 패션, 그쵸, 디자인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통일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 너무 평화롭고 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좋은 날들만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경제를 어떻게 되게 동독이 못 살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경제는 제일 큰 문제였죠. 통일되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한화로 한 2,000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총 통일 비용. 2,000조 지금까지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아직도 동독 경제가 서독보다 한 30% 정도 더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돈이 필요한데 당장 어디 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결세라는 건 있었어요. 단결세. 제가 그냥 단결세라고 번역했는데 독일말로 솔리타게테츠더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일반 세금처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5.5% 정도.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 사실 다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싱글이고 뭐 월급도 그냥 괜찮은 편인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내게 되고 가족 있고 아기 있는 가족들은 덜 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분리돼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런 돈으로 발전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제 그 단결세 어느 정도 지금 점점 격차가 적어지고 좋아지니까 2030년까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 통일 세금을 우리 과연 어디에다가 쓰게 됐을까요? 뭐 학교 같은 거 짓고 뭐 병원 같은 거는 일단 필요하니까 보건소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니까 네네. 군 부대를 해제하는 데 돈이 또 많이 들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네요. 맞아요. 총 비용의 2,000조 원이었는데 그중에 300조 원만 인프라를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1,700조 원은 다 복지, 뭐 이쪽으로 갔는데 방금 인프라 얘기하셨으니까 동독과 서독을 연결시키는 길에 제일 많이 쓰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냐면 독일은 아우토반 유명하잖아요. 고속도로. 유명하죠. 고속도로가 독일에서 1921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당시 이제 동독하고 서독을 연결시키는 A115번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중간에 분당됐을 때 어떤 검문소도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 고속도로를 좀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결국 거기 좀 돈을 쏟아지게 되고 그 고속도로가 결국 이제 분단 또한 통일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자유로 있죠. 자유로하고 평양 개성까지 연결시키는 거랑 거의 똑같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일이 지금 됐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철도를 먼저 빨리 놔야 될 것 같아요. 철도요? 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관광 자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가 유럽이나 아니면 저쪽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 다 철도로 이동하면 관광의 수입으로서 저희가 통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교통, 인프라를 위해서 되게 많이 썼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군 면제였어요. 남자분들 너무 좋겠다. 네, 어차피 갔다 왔어요. 네. 이제 통일되기 전에 우리도 거의 군대 한 3년 정도 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2005년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06년까지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9개월이었어요. 9개월이었는데 사실 군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많이 거부하고 대신에 대체 복무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9개월 군대 가진 않고 해외 나가서 스페인에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대체 복무를 하게 됐었는데 2011년 초반에 군 생활해야 되는 그 시기를 6개월로 줄이다가 결국 6개월 후에 아예 폐지된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진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 군인밖에 없죠. 그렇다면 통일 후에 독일은 좀 잘 살았나요? 처음에?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동독은 사회주의였는데 사회지역 기업들이 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똑같이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하든 좀 그냥 덜 열심히 일하든 똑같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일되면서 갑자기 자본주의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해서 파산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니까 실업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죠. 2004년도에 취업 때문에 동독 어떤 작은 동네 가게 되는데 거기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실업률이 40% 정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했죠. 말도 안 돼.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40% 가까이 됐었고 저는 재작년에 동독 방문했을 때 시골 가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깨끗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택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 걱정하시면은 독일 가서 동독을 정말 그러니까 진심인데 되게 낮아요 집값이. 지금요? 네, 지금도.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고 싶다.